어떤 자동차들은 단순히 달리기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평생 기억될 만큼 강렬한 인상을 남기기 위해 만들어진 자동차들도 있죠. 마치 예술작품처럼 조각된 디자인, 비밀스럽게 제작된 과정, 그리고 상상도 못할 가격까지. 이런 자동차들은 애초에 대중을 위한 모델이 아니었습니다. 소수의 특권층만을 위해 탄생했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감탄을 받았으며 다시는 똑같이 만들어지지 않을 만큼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제부터 한 번도 재생산되지 않은 세계에서 가장 희귀하고 비싼 자동차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2번. 깁스 아쿠아다. 여러분, 시속 160km로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갑자기 물에 진입하는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데 멈추지 않고 오히려 자동차가 바퀴를 접고 제트펌프를 가동해서 12초 뒤에는 시속 약 50km로 물 위를 미끄러지듯 달리고 있습니다. 이게 꿈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깁스 아쿠아다, 세계 최초의 육해양용 자동차입니다. 2003년 런던에서 처음 공개됐죠. 단순한 개인 아이디어 제품이 아닙니다. 아쿠아다는 60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접이식 바퀴, 자동으로 차고를 맞추는 서스펜션, 그리고 도로와 물살을 모두 안정적으로 다루는 해양급 제트 추진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중앙에는 2.5리터 로버 V6 엔진이 들어가 있고 175마력을 후륜으로 전달합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96km까지 약 8.5초면 도달하고 운전석은 맥라렌처럼 중앙에 배치되어 좌우로 2개의 보조석이 있습니다. 문이 없는 이유도 멋을 위한 게 아니라 차체 전체를 완전히 방수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게다가 이 차는 단순한 기술 데모가 아닙니다. 정식 제품으로 판매됐습니다. 미국 오버닐스에도 여러 대가 들어갔었고 기대감도 컸죠. 2004년 6월 리처드 브랜슨 경이 이 아쿠아다를 이용해 영국 도버에서 프랑스 칼레까지 영불 해협을 횡단했습니다. 걸린 시간은 1시간 40분 6초. 기존 양용 차량 기록인 4시간 이상을 완전히 갈아치웠습니다. 몇 주 후 BBC 톱기어의 기자가 이 차를 몰고 그대로 모나코 항구로 들어가 물 위에서 모나코 그랑프리를 관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성능에도 불구하고 이 아쿠아다는 당시 기준에서 너무 앞서 있던 기술이었습니다. 한 대 가격이 15만 달러, 약 2천만 원대가 아닌 당시 환율로 거의 2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넘었고 자동차이면서 동시에 선박으로도 인증받아야 했기 때문에 복잡한 규제 문제를 해결하기가 악몽 같았죠. 그래서 생산량은 50대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상태가 좋은 매물 하나가 25만 달러 이상에 거래되기도 합니다. 결국 깁스는 이 기술을 군용 레저용으로만 라이선싱하기로 방향을 돌렸지만 초기 모델인 아쿠아다는 지금도 비교 대상이 없는 독보적인 존재로 남아있습니다. 11번. 파가니 존다 HP 바르체타. 전 세계에 딱 3대만 존재하는 차, 바로 존다 HP 바르체타입니다. 3대 모두 마치 다른 행성에서 온 우주선처럼 보이죠. 파가니의 창립자 오라치오 파가니가 자신의 전설적인 존다 라인업에 바치는 최후의 헌정작으로 직접 디자인한 모델입니다. 2017년 페블비치에서 처음 공개됐습니다. 차체는 짙은 블루 카본 파이버로 완전히 제작됐고 그 위에 대담한 화이트 스트라이프가 달려 있습니다. 휠은 고광택 알루미늄이고 뒷바퀴는 곡선형 카본 패널로 절반 가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볼트 하나까지 보석처럼 정교하게 깎여 있을 정도죠. 하지만 이 차가 외모만 멋진 건 아닙니다. 성능은 완전히 괴물급입니다. 운전석 바로 뒤에는 7.3리터급 메르세데스 AMG V12 엔진이 자리하고 있는데 800마력과 85kgm대의 엄청난 토크를 뿜어냅니다. 여기에 6단 수동 변속기까지 조합돼서 정지 상태에서 시속 96km까지 3초도 안 걸립니다. 최고 속도는 시속 약 350km에 달하죠.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출시 당시 이 바르체타의 가격은 약 2,300만 달러. 그 당시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신차였습니다. 4년 뒤 롤스로이스 보트테일이 나오기 전까지는 말이죠. 파가니는 첫 번째 모델을 본인이 보유했고 두 번째는 그렉비라는 개인 컬렉터의 비공개 박물관으로 세 번째는 러시아 사업가 올렉 이고로프에게 판매됐습니다. 그리고 2022년 이고로프의 바르체타가 크로아티아 랠리에서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차량 뒤쪽 상당 부분이 뜯겨나갈 정도의 심각한 손상이었죠. 그러나 폐차되지 않았습니다. 파가니 본사가 이 차량을 이탈리아 모데나로 보내 무려 20개월 동안 한 조각씩 복원했습니다. 카본 파이버 결 한 줄까지 손으로 다시 맞추며 새 차처럼 되돌렸습니다. 지금 존다 HP 바르체타는 희귀를 넘어 값을 매길 수 없는 차가 됐습니다. 완벽한 상태의 한 대는 현재 2천만 달러 이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10번. 스테우트 스캐럽. 1935년
윌리엄 버시넬 스테우트는 당시 사람들 기준으로는 너무 앞선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보고 도대체 뭔지조차 판단하지 못했죠. 그 이름이 바로 스테우트 스캐럽입니다. 물방울처럼 매끈한 외형, 완전히 미래적인 디자인. 당시의 네모난 자동차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외모만 특별했던 게 아닙니다. 스테우트는 포드 플랫헤드 V8 85마력 엔진을 차 뒤쪽으로 옮겨버렸습니다. 덕분에 실내는 바닥이 완전히 평평해졌고 회전식 좌석과 접이식 테이블까지 넣을 수 있는 넓은 공간이 확보됐습니다. 이건 자동차라기보다 움직이는 거실이었죠. 디자인 자체도 그 시대 사람들이 처음 보는 것 투성이었습니다. 사이드 스텝도 없었고 문인지도 숨겨져 있었고 바람을 가르는 경사진 앞유리까지 적용됐습니다. 스캐럽은 당시 거의 쓰이지 않던 모노코크 구조를 채택했고 여기에 독립 코일 스프링 서스펜션까지 들어가 도로 위에서 매우 조용하고 부드러운 주행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스테우트는 이 차를 땅 위의 요트라고 불렀죠. 뒤쪽 엔진임에도 시속 128km까지 낼 수 있었는데 당시 대부분의 도로가 아직 흙길이었다는 걸 생각하면 상당히 빠른 속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혁신에는 값이 따랐습니다. 스캐럽은 전부 핸드메이드였고 가격이 약 5,000달러에 달했습니다. 이건 당시 럭셔리카였던 링컨 제퍼보다 4배나 비싼 금액이었습니다. 스테우트는 1년에 100대를 만들겠다고 목표를 세웠지만 결국 단 9대만 제작됐고 오늘날 남아있는 건 5대뿐입니다. 한 대는 디트로이트 역사박물관에 있고 다른 한 대는 메인주의 올즈헤드 교통박물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대는 특정 엘리트 자동차 쇼에서만 공개되는 개인 컬렉션 속에 남아있죠. 스테우트는 원래 항공기술자 출신이라 차 곳곳에 항공기 제작 방식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부품들은 무게를 줄이기 위해 모두 구멍이 뚫려 있고 프로펠러 축 터널이 없어서 실내 바닥이 완전히 평평했습니다. 짐칼은 앞쪽에 배치됐고요. 지금 전문가들은 스캐럽을 세계 최초의 미니밴, 즉 오늘날 패밀리밴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크라이슬러가 미니밴을 대중화하기 50년 전의 일입니다. 오늘날 스캐럽을 실제로 보는 건 거의 불가능하지만 그 DNA는 지금 우리가 타는 모든 패밀리밴 속에 남아 있습니다. 9번 1921년형 레아 엘리카. 이 차는 마치 날개가 떨어진 비행기처럼 생겼습니다. 그리고 소리도 진짜 비행기 같았죠. 프랑스 항공 엔지니어 마르셀 레아가 만든 이 독특한 차량은 앞쪽에 나무 프로펠러가 달려있고 바퀴를 굴리는 방식이 아닌 프로펠러 추진으로 움직이는 아주 기이한 구조였습니다. 1919년부터 1925년까지 약 30대 정도가 만들어졌는데 차체는 모두 가벼운 합판으로 구성됐습니다. 승객들은 길게 뻗은 동체 안에 일렬로 앉았고 바로 코앞에서 프로펠러가 돌아가는 구조였습니다. 무게는 겨우 250kg 정도로 매우 가벼웠습니다. 엔진은 8마력짜리 소형 수평 엔진을 쓴 모델도 있었고 18마력짜리 할리데이비슨 V-트윈 엔진을 쓴 모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엘리카는 1927년 몽틀레리 서킷에서 시속 170km를 기록하며 당시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운전자는 거의 공포 수준이었을 겁니다. 이 디자인은 상상할 수 있는 대부분의 무거운 부품을 제거했습니다. 클러치 없음, 디퍼렌셜 없음, 변속기 없음. 조향은 케이블로 뒷바퀴를 당겨서 움직이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도 많았습니다. 완전히 열린 조종석 때문에 흙먼지와 돌이 그대로 얼굴에 튀었고 앞에서 충돌이라도 나면 프로펠러가 바로 운전자의 무릎을 덮칠 수도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비는 놀랍게 좋았습니다. 리터당 약 20km 이상 주행할 수 있었고 레아는 가벼운 구조와 움직이는 부품을 줄이면 훨씬 효율적이다라는 걸 증명하려 했습니다. 그는 미래의 모든 이동수단, 자동차, 비행기, 버스, 배까지 프로펠러가 대세가 될 거라고 믿었죠. 1921년 파리 모터쇼에서 엘리카가 공개됐을 때 사람들은 열광했고 주문도 밀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강화된 안전규제와 경제 침체로 인해 실제 배송된 차량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늘날 남아있는 엘리카는 단 4대뿐입니다. 모나코 왕실 자동차 컬렉션에 1대, 프랑스 시테드라 오토모빌 박물관에 1대, 미국 테네시의 레인모터 뮤지엄에 1대, 그리고 나머지 1대는 개인 소장입니다. 너무 희귀하고 판매 사례도 거의 없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 엘리카의 가치를 2천만 달러 이상으로 추정합니다. 8번 람보르기니 에고이스타. 에고이스타라는 이름 그대로 이 차는 말 그대로 오직 한 사람을 위한 차입니다. 게다가 람보르기니가 만든 자동차 중 가장 강력한 단 1대뿐인 모델이기도 합니다. 2013년 람보르기니 50주년을 기념해 제작된 이 차는 처음부터 누구와도 공유하지 않는 자동차라는 컨셉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디자이너 발터 데 실바는
이 차를 한 사람만을 위한 완전한 머신이라고 표현했고 그 말 그대로 구현된 작품이죠. 차체는 돌진하는 황소를 조각한 듯한 공격적인 형태이며 회색빛 그라데이션 카본 외장에 날카로운 형상의 오렌지 패널이 움직이면서 고속주행 시 공기 흐름을 조절합니다. 엔진은 람보르기니 가야르도의 5.2L V10을 기반으로 튜닝해 약 600마력을 뿜어냅니다. 이 가벼운 카본 바디를 0에서 시속 96km까지 단 2.4초에 도달하게 만들고 최고 속도는 시속 350km 이상입니다. 하지만 진짜 인상적인 건 내부입니다. 운전석은 거의 전투기 조종석과 같습니다. 분리 가능한 스티어링 휠, 전투기식 HUD, 그리고 전투기 파일럿이 쓰는 것 같은 내점식 레이싱 하네스가 적용돼 있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방식도 독특합니다. 조종석 덮개를 들어 올리고 조종석 위로 일어서서 옆으로 내려오는 방식이죠. 전투기에서 내리는 동작 그대로입니다. 바깥쪽 조명도 항공 규정을 따릅니다. 좌우에 빨강, 초록, 흰색의 항공등이 달려있고 하단 패널과 휠 주변은 스텔스 전투기에 쓰는 전파 흡수 소재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람보르기니는 이 에고이스타를 단 한 대만 만들었습니다. 10년 동안 산타가타 볼로녟의 본사 박물관에만 보관하면서 절대 판매하지 않는다고 선언했죠. 그런데 2025년 초 람보르기니가 조용히 이 차를 한 스위스 컬렉터에게 약 1억 1,700만 달러에 판매했다는 소식이 보도됐습니다. 람보르기니는 공식 확인을 하지 않았지만 여러 소식통이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가격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에서 단 하나뿐인 콘셉트카, 그리고 완전한 주행 기능까지 갖춘 희소성 때문입니다. 만약 이 금액이 사실이라면 람보르기니 에고이스타는 혼자서 최고를 달리고 싶은 욕망을 위해 사람들이 어떤 금액까지 지불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 같은 존재입니다. 7번 메르세데스 벤츠 300SLR 울레나우트 쿠페 2022년 5월 클래식 자동차 역사 전체가 뒤바뀌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독일 슐트가르트 근교에서 열린 비공개 경매에서 1955년식 메르세데스 벤츠 300SLR 울레나우트 쿠페가 놀라운 가격에 낙찰된 겁니다. 그 금액은 1억 3,500만 유로, 달러로는 약 1억 4,300만 달러 수준. 역사상 어떤 자동차도 이 가격에 근접한 적이 없습니다. 이 전설적인 모델은 단 2대만 존재합니다. 원래는 1956년 레이스 시즌을 위해 제작됐지만 1955년 르망 24시간 경기의 비극적인 사고 이후 메르세데스가 모터스포츠에서 철수하면서 양산되지 못했습니다. 그중 한 대는 메르세데스의 수석 엔지니어였던 루돌프 울레나우트의 개인 회사차로 쓰이면서 지금의 울레나우트 쿠페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차체는 모두 마그네슘 판금으로 수작업 제작됐고 그 아래에는 1톤 조금 넘는 초경량 스페이스 프레임 셰시가 있습니다. 엔진은 3리터 직렬 8기통으로 무려 302마력을 냅니다. 당시 F1 차량보다 강력한 출력이었죠. 시속 300km를 넘나드는 속도를 냈고 5단 변속기가 뒤쪽에 배치돼 완벽한 무게균형을 만들었습니다. 테스트 드라이버들은 이 차가 풀가속할 때 전투기 제트 엔진 같은 소리가 난다고 표현했습니다. 울레나우트는 1956년 이 쿠페를 타고 슈투트가르트에서 뮌헨까지 약 220km를 단 1시간 만에 달린 적도 있습니다. 평균 속도가 시속 210km 이상이었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일반 도로에서 말이죠. 이 차는 너무 복잡하고 정교해서 전시할 때마다 메르세데스는 전담 기술자를 보내 엔진을 분해 조립할 정도입니다. 두 대의 차량은 수십 년간 메르세데스의 클래식 컬렉션 속에서만 보관됐습니다. 지금도 한 대는 슈투트가르트 본사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1억 4천만 달러 경매 금액은 현재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을 통틀어 가장 비싼 자동차 판매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해당 판매 수익은 스템 지속 가능성 분야 장학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메르세데스 벤츠 펀드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6번 부가티 키론 슈퍼스포츠 300 플러스 2019년 8월 부가티의 테스트 드라이버 앤디 월러스가 전 세계 누구도 해내지 못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바로 특별히 튜닝된 키론을 몰고 독일 폴크스바겐 LR래시에 있는 테스트 트랙에서 시속 304마일, 즉 약 시속 490km를 돌파한 겁니다. 이 기록으로 키론 슈퍼스포츠 300 플러스는 세계 최초로 시속 300마일 장벽을 넘어선 양산차가 됐습니다. 이 엄청난 순간을 기념하며 부가티는 고객용 슈퍼스포츠 300 플러스를 단 30대만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고객용 모델은 모두 블랙 카본 바디 위에 강렬한 오렌지 스트라이프가 들어간 상징적인 리버리로 마감됐습니다. 차량의 뒤쪽은 공기 흐름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약 25cm 길게 늘려 만든 롱테일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대한 측면 공기 흡입구는
마치 제트 엔진처럼 공기를 빨아들이고 미쉐린 파일럿 커비 타이어는 너무 고성능이라서 장착 전에 엑스레이 검사를 하고 안정성을 위해 질소로 충전됩니다. 엔진은 부가티의 전설적인 8리터 W SZ 나시의 쿼더드 터보로 출력은 1578마력, 부가티는 편의상 1600마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힘은 웬만한 소형 비행기를 능가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안전 문제 때문에 고객에게 판매된 30대는 모두 최고 속도로의 전자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최대 속도는 약 시속 440km로 제한됩니다. 부가티가 주문을 받았을 때 가격은 350만 유로, 약 380만 달러였고 30대는 며칠 만에 모두 완판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고 매물로 등장하면 상태와 주행거리 따라 600만에서 7,500만 달러 사이에서 거래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차는 단순히 숫자로 평가할 수 있는 모델이 아닙니다. 키론 300 플러스는 양산차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를 다시 정의했고 부가티의 WSS 나시 엔진 시대의 마지막 황금기를 보여준 모델이기도 합니다. 단 30대만 만들어졌고 후속 모델도 없고 세계 기록까지 보유하고 있으니 희귀라는 말로조차 설명이 부족한 차입니다. 5번 에스턴 마틴 발키리. 에스턴 마틴 발키리는 F1 천재가 마음껏 만든다면 도로용 자동차는 어디까지 가능할까? 라는 질문에 대한 실제 답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F1 최고의 엔지니어로 평가받는 에드리안 뉴이와 레드불 레이싱, 그리고 에스턴 마틴이 협업해 탄생했습니다. 말 그대로 레이스 기술을 거리로 가져온 하이퍼카죠. 발키리는 단 150대의 쿠페, 85대의 스파이더, 그리고 서킷 전용인 AMR 프로 모델 40대, 총 275대만 만들어졌습니다. 이 차는 너무 특별해서 구매 조건도 엄격했습니다. 심지어 재판매에서 이익을 남기면 향후 에스턴 마틴 한정판 구매에서 영구 제외될 정도였습니다. 엔진은 운전석 뒤쪽에 자리한 6.5리터 코스워스 V12 자연흡기 엔진이고 회전수는 무려 11,000rpm 이상까지 올라갑니다. 여기에 하이브리드 배터리 시스템이 더해져 총 출력은 1155마력에 달합니다. 이 초경량 카본 바디는 시속 350km 이상을 달릴 수 있고 도로 주행이 가능한 차량임에도 차 아래쪽에 숨겨진 지상효과 터널 덕분에 거대한 스포일러 없이도 굉장한 다운포스를 만들어냅니다. 발키리를 둘러싼 이야기들도 믿기 힘들 정도입니다. 프로토타입이 실버스톤 서킷을 주행했을 때 속도가 너무 빨라서 서킷의 센서가 제대로 측정하지 못해 재보정해야 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발키리가 24시간 내구레이스 르망과 카타르 대회에 출전하며 1959년 이후 60년 넘게 끊겼던 에스턴 마틴의 최상위 내구레이스 복귀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출시 당시 가격은 350만 달러 정도였고 디자인이 최종 확정되기도 전부터 고객들은 VR로 차량을 체험하며 제작 슬롯을 예약했습니다. 실내는 너무 좁아서 거의 입는다는 표현이 어울리고 스티어링 휠은 자동차 열쇠 역할까지 합니다. 다운포스는 상상을 초월해서 최고속으로 달릴 때라면 이 차를 거꾸로 뒤집어도 천장에 붙어서 달릴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생산이 2024년에 마무리되면서 중고 가격은 이미 치솟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주행거리가 거의 없는 한대는 300만 유로 이상 약 36억 원대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4번 올즈모빌 F88. 1954년에 올즈모빌 F88은 마치 공상과학 만화에서 튀어나온 듯한 모습으로 쇼룸 바닥에 등장했습니다. 이 차를 디자인한 사람은 미국 자동차 디자인의 전설로 불리는 할리 얼입니다. F88은 2인승 콘셉트카였고 쉐보레 코르벳과 동일한 259cm 휠베이스를 사용했지만 완전히 다른 존재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보닛 아래에는 올즈모빌의 324큐빅인치 로켓 V8 엔진이 들어가 있었고 여기에 4단 하이드라매틱 자동 변속기가 조합됐습니다. 출력은 약 250마력. 당시 대부분의 차가 시속 160km도 간신히 내는 시대였다는 걸 생각하면 정말 엄청난 성능이었습니다. 외관은 정말 화려했습니다. 무게를 줄이기 위해 차체는 전부 유리 섬유 패널로 만들었고 곡선형 플렉시글래스 앞유리, 금빛으로 장식된 계기판까지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디자인은 이후 올즈모빌 커틀라스 초기 모델의 인테리어에 큰 영향을 줬습니다. GM은 이 차를 모터라마라는 자사순회 쇼에서 공개하며 미국 자동차 디자인의 미래라고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이 꿈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총 4대의 프로토타입만 제작됐고 대부분은 GM 법무팀의 지시에 따라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전설에 따르면 이 중 한 대가 몰래 목재 상자에 고철로 표시된 채 파괴 명령을 피해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차가 2005년 스코츠데일에서 열린 바렛 잭슨 경매에 등장합니다. 경매장은 그야말로 폭발적인 경쟁이 벌어졌고 결국 이 차는 324만 달러에 낙찰되며 미국 자동차 콘셉트카 중 최고가 기록을 세웠습니다. 구매자는 디스커버리 채널의 창립자인 존 핸드릭스였고 그는 이 차를 콜로라도의 게이트웨이 캐니언스 자동차 박물관에 영구 전시하고 있습니다. 무게는 약 1180kg, 최고 속도는 시속 230km 수준으로 당시 어떤 양산 올즈모빌도 수십 년 동안 이 속도에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속도가 이 차를 전설로 만든 건 아닙니다. F88은 디트로이트가 단순히 자동차를 만들던 도시가 아니라 미국의 꿈을 만드는 도시였던 시절의 상징입니다. 현재 가치평가액은 400만 달러 이상이지만 사실상 값을 매길 수 없는 자동차로 여겨집니다. 3번 포르쉐 916. 포르쉐 916은 원래 비교적 실용적인 모델이었던 914를 진짜 고성능 스포츠카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70년대 초, 잠깐이지만 이 프로젝트가 정말 성공할 것처럼 보이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1971년 포르쉐 엔지니어들은 914의 가벼운 차체에 911SS이던 2.4리터 수평 6기통 엔진을 얹었습니다. 출력은 약 190마력이었죠. 그 다음 해에는 10대의 프로토타입이 추가로 제작됐는데 여기엔 210마력을 내는 2.7리터 카레라 엔진 버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기본 모델만 해도 정지 상태에서 시속 96km까지 7초 미만으로 도달했고 최고 속도는 시속 230에서 240km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더 강력한 모델은 훨씬 빨랐죠. 하지만 단순히 엔진만 바꾼 게 아니었습니다. 포르쉐는 916을 완전히 새로운 급의 차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강화된 셰시, 넓어진 팬더, 강철 루프 패널, 더 큰 휠, 그리고 당시 914에서는 찾아볼 수 없던 풀가죽 인테리어와 선루프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포르쉐는 이 차에 정말 큰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가격이었습니다. 916의 가격은 1972년 기준 4만에서 5만 독일 마르크, 달러로는 13,000에서 15,000달러,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10만 달러 1억 원 가까운 금액이었습니다. 당시 최고급 911S보다도 비쌌죠. 결국 포르쉐는 프로젝트를 취소했고 세상에는 단 11대의 포르쉐 916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 11대는 지금 모두 초유기 컬렉터 아이템으로 평가받습니다. 가장 유명한 차량은 셰시 넘버 001로 포르쉐 창업자 페리 포르쉐의 여동생인 루이즈 피에이에게 전달됐던 모델입니다. 이 차는 완전 복원된 뒤 2020년에 95만 7천 달러에 판매됐습니다. 또 다른 유명한 모델 브루투스는 2019년 파리 경매에서 100만 5천 달러에 거래됐고 복원되지 않은 차량조차 2021년 기준 100만 달러 가까이 평가됐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주목받는가? 이유는 명확합니다. 전 세계에 단 11대밖에 없고 모두 서로 다른 색, 다른 마감, 다른 엔진 사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하나가 완전히 고유 모델인 셈이죠. 일부 포르쉐 팬들은 포르쉐가 이 프로젝트를 포기한 이유가 성능이 911을 위협할 수준이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현재 포르쉐 916은 상태가 좋은 차량이면 140만 달러 이상에 판매될 수 있으며 만약 초기 프로토타입인 001번이 또 시장에 나온다면 가격은 그 2배도 가능하다는 평가입니다. 2번 롤스로이스의 첫 번째 모델. 1904년 찰스 롤스와 헨리 로이스가 처음 손잡고 만들어낸 자동차가 바로 이 15HP 모델입니다. 핸드메이드로 제작된 차량은 단 6대뿐이었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건 오직 한 대. 스코틀랜드 로열 스코티시 오토모빌 클럽에서 보존하고 있습니다. 엔진은 3리터 3기통으로 차 이름처럼 15마력을 냈습니다. 지금 들으면 작은 출력처럼 보이지만 당시 기준으로는 꽤 강력했습니다. 차량이 마지막에 분해됐을 때 기록을 보면 부품 암호를 고치는 데 필요한 비용이 정말 적었습니다. 1904년 기준으로는 아주 작은 금액이었지만 그만큼 이 차가 가볍고 효율적이었기 때문에 시속 64km까지도 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포장이 잘 된 도로가 거의 없던 시절, 흙길과 돌길을 달리던 시대라는 걸 감안하면 꽤 빠른 속도였습니다. 이 차의 가장 큰 가치는 헨리 로이스의 정교한 엔지니어링입니다. 로이스는 부드러운 토크를 위해 롱스트로크 엔진 구조를 채택했고 드럼 브레이크만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해 변속기 뒤쪽에 추가 전동 브레이크를 달아 당시 기준으로는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인 감속이 가능했습니다. 바퀴는 아트릴러리 스타일의 우드 휠이었고 엔진을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레귤레이터도 장착돼 있어
당대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부드럽고 안정적인 주행성이 특징이었습니다. 실내는 더 대단했습니다. 승차감은 마치 초기형 럭셔리 살롱에 들어온 것 같았죠. 넓은 마차식 도어, 깊고 부드러운 가죽 시트까지 갖춰져 있어 롤스로이스가 왜 럭셔리의 대명사가 되었는가를 처음부터 보여준 모델이었습니다. 모든 패널은 장인이 손으로 하나하나 조각했고 제작 비용이 너무 높아 총 6대만 만들어지고 끝났습니다. 현재 이 마지막 생존 개체는 전문가들이 3,500만 달러 이상으로 평가하는 역사적인 자동차 중 하나입니다. 1번 페라리 250 GT 캘리포니아 스파이더. 이 차는 애초부터 대중을 위한 모델이 아니었습니다. 영화배우, 레이서, 그리고 당시 가장 진짜 페라리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차였죠. 모든 이야기는 1950년대 후반 미국 딜러 루이지 키네티가 페라리에 특별 주문을 넣으면서 시작됩니다. 베벌리힐스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다음날 바로 서킷에서도 달릴 수 있는 차를 만들어 달라. 그 주문에 대한 답이 바로 250 GT 캘리포니아 스파이더였습니다. 1957년부터 1963년까지 총 106대만 제작됐습니다. 이 중 50대는 롱 휠베이스, 56대는 숏 휠베이스 모델이었고 모두 이탈리아 장인들이 손으로 두드려 만든 초경량 스카글리에티 알루미늄 바디가 적용됐습니다. 보닛 아래에는 조아키노 콜롬보가 설계한 3.0L V12 엔진이 들어있으며 출력은 약 280마력, 정지 상태에서 시속 96km까지 7초면 도달했고 최고 속도는 시속 230km를 넘겼습니다. 당시 기준으로는 거의 레이스카급 성능이었습니다. 여기에 4륜 디스크 브레이크와 레이스용 서스펜션이 적용돼 겉모습만 빠른 차가 아니라 진짜 트랙에서 경쟁력이 있는 차였습니다. 실제로 공장 출신 레이스팀이 이 모델로 1959년과 1960년 세브링 레이스에서 클래스 우승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차를 전설로 만든 건 누가 가졌는가였습니다. 2008년 할리우드 배우 제임스 코번이 소유했던 진청색 SWB 모델이 1,000만 달러가 넘는 가격에 판매됐습니다. 2015년에는 프랑스 배우 알랭 들롱이 타고 다니던 헛간에서 발견된 SWB 모델이 1,850만 달러라는 경이적인 가격에 팔렸습니다. 그리고 2023년 가장 최초의 SWB 스파이더가 몬터레이 경매에서 1,705만 달러에 낙찰되며 다시 한번 기록을 세웠습니다. 게다가 이 차는 자동차 컬렉터뿐 아니라 대중문화에서도 아이콘입니다. 영화 페리스의 휴가에서 등장한 빨간 스파이더가 세계적인 상징이 되었고 유럽 축구 스타 미하엘 발라크 역시 자신의 캘리포니아 스파이더를 약 1,400만 달러에 판매하려고 내놓았던 적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모여 250 GT 캘리포니아 스파이더는 자동차 수집가들의 성배로 불립니다.